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9강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와 상품화폐 경제 발달입니다. 일단 제목이 정말 장황하게 긴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계속 우리는 지금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때 있었던 경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민영 수공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양법부터 해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상 여기는 거의 매회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 문화사 문제를 낼 때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을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경제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문화,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보는 형태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경제가 출제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판서로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경제를 살짝 맛봤어요. 근데 그 맛보기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싹 다 바꾸게끔 만들어버린 엄청난 농법을 하나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뭐였나요? 이양법 모내기법이었습니다. 이 이양법 모내기법을 간략하게 또 복습을 하자면 모판에 이렇게 키운 후에 이걸 나중에 좀 자란 후에 옮겨다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판에 키우는 동안 농경지가 비어있죠. 농사를 두 번 지을 수 있습니다. 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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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작 농사. 한마디로 연봉이 2배가 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번 분홍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판에 심다가 옮겨다 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잡초를 나중에 제거할 때 노동력이 훨씬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100평의 땅을 농사 지을 때 5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이 양법을 적용시키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1명이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를 광작 형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홍들. 그전에는 먹을 수 없던 것들을 돈을 주고 사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쳐다보기만 했던 사과를 이제 시장에서 자기들이 사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 중에 요것 봐라? 이제 사과 농사를 지어도 돈이 좀 되네? 무슨 말이냐? 조선 초기 때만 해도 은동진이가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시장에 갖다 팔았다. 안 팔려요. 파산입니다. 왜? 사는 사람 기껏 해봐야 소수 양반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번 분홍들이 생겨나니까 걔들이 이제 사과를 사 먹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팔기 위한 작물, 상품 작물, 예를 들면 앞에 말했던 이런 과일들 또는 담배나 사과 같은 거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가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거를 아예 대놓고 기르는 상품 작물 재배가 조선 후기 때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여기까지 봤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니, 감자니 이런 구황작물 재배도 활발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내는 세금이 타조법에서 도박을 거는 도조법으로 바뀌었다는 것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과일을 사 먹기도 하지만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신발을 사기도 할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옷을 사 입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양법 때문에 돈을 많이 번 분홍이 생겨났고 이 분홍들이 시장에 가서 돈을 막 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떼돈을 번, 한마디로 거상, 사상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에요. 이 대기업들이 또 시험에 사상으로만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출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이 사상을 하기 전에 일단 조선 후기 때 또 큰 경제의 변화를 또 하나 먼저 보고 같이 연결해서 잡아드릴게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영, 민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이거를 민영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관영 수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관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에요. 자, 동진이가 우리나라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신발 장인이에요. 그래서 동진 슈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 때 제가 동진 슈즈를 운영하면서 동진 신발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파산이에요. 왜? 동진이가 아무리 질 좋고 정말 스타일리시한 신발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은 소수 양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면 파산이니까 관영이 뭐냐면 국가 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소속에 들어가서 국가 소속의 신발 장인으로서 국가가 필요한 신발을 만들고 나서 조금 남는 여유분의 신발이 있으면 그거 시장에 갖다 팔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고 또 분홍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홍들도 신발 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보 응? 자기 왜? 여보 나 신발이 해졌어. 자기 신발 사줄게? 신발 사러 갔더라면 신발 사러 가서 옛날 같으면 조선 초기 같으면 정말 와이프의 신발만 사줬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 여보 기왕 우리 신발 사는 김에 커플 신발 아니면 가족 신발로 한번 다 사보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분홍들이 사치를 부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이 운영한 동진 슈즈가 이제 시장을 갖다 내도 시장에 신발을 갖다 내도 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특징이 뭐냐면 관영 수공업 대신에 이제 민영 수공업이 성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진이가 내가 마음대로 신발 만들어 시장에 갖다 팔고 돈 벌고 그 번 거의 일부분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영 수공업이 성행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 사상들 떼돈을 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은동신 신발이 제일 스타일리시하고 질이 좋대. 대량으로 떼서 물건을 갖다 팔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동진씨 신발 망켤레만 만들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동진이는 죄송한데 저 망켤레를 만들 재료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들이 뭐라고 하냐. 동진씨 걱정하지 마세요. 응? 동진씨가 망켤레 신발을 만들 때 필요한 돈 우리가 사전에 다 지불할게요. 그리고 재료도 갖다 줄게요. 만들어주기만 해주세요.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수공업 형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섬대제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섬대제 수공업은 뭐냐? 먼저 동진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다 지불받았던 거거든. 재벌들한테 대금을 다 지불받고 재료나 신발값을 다 지급받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냐면 OEM 제품이에요. OEM 제품.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땡땡마트에 땡땡 브랜드라고 땡땡 브랜드 식품들이 있잖아요. 과자들. 제가 정말 감자칩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브랜드의 물건들이 어때요?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트에서 그 감자칩을 직접 공장을 가지고 만드는 걸까요? 아니죠. 감자칩을 만드는 기업이나 공장은 따로 있어요. 거기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마트에 니들 감자칩을 몇만 봉지를 우리가 납품할 테니까 니들 만들어줘. 돈이 없는데 돈 주고 다 할게. 돈 주고 재료 다 미리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받았습니다. 감자칩을 받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마트가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명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표를 갖다 붙이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게 섬대제 수공업이에요. 이때 조선시대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신발들 맞죠? 유명 브랜드. 신발 유명 브랜드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어디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신발 브랜드는 전부 다 브랜드 본사가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독일이나 이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장은 지금 따로 있죠. 거기서 돈 주고 재료 주고 다 만들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자기들의 브랜드를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표를 갖다 붙이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섬대제 수공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섬대제 수공업을 해서 이제 동진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구시대가 먼저 미리 대금을 지불받고 재료받고 해서 헐값에 넘길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독립수공업이라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먹자 골목 가시게 되면 쭈꾸미 골목이 따로 있고요. 뭐 삼겹살 골목이 따로 있고 뭐 닭갈비 골목이 따로 있고 뭐 치킨 골목이 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수공업자들도 같은 분야들끼리 같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그러면 대량으로 물건을 떼면 어떻게 또 같이 또 나누게 하면 또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또 점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점촌이라는 게. 요거는 민간 수공업자들이 모여있는 작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영수공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양법 샤랑샤랑 꼴랑꿍 상품작물 재배. 배추니 사과니 뭐 귤이니 인삼이니 담배를 기른다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분홍이 등장하였다. 광자 형상이 벌어졌다.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민영으로 또 하나 또 대박이 터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영광업이 조선 후기 때 또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민에서 운영하는 광산입니다. 한마디로. 그전에는 또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원래는 광산을요, 관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관아에서. 국가 차원에서 광산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국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 기억나세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양인 낭자라면 국가의 군대에 후하 동원될 의무가 있고요. 또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죠.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한다. 궁궐공사를 한다. 그럼 가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광산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이제 광산을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이때 또 맞춰서 또 농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이거는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혹시 여러분들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저도 장교 생활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생긴 거와 다르게.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병사들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일이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된대요. 진지를 만드는데 제가 대포로서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된대요. 그럼 병사 데리고 야 여기 빨리 삽을 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왜? 열심히 파봤자 어차피 다른 일 또 시킬 거거든요. 천천히 전부 다 모든 병사들이 나무늘보화가 됩니다. 그러면 방법 딱 하나요. 얘들아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면 일 없다.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PX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내가 쏜다. 그러면 어떻게? 장병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후와. 빨리 끝내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광산에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아까 제가 명령 내던 그 병사들 왜 일을 대충 할까요? 왜 제대로 하는 걸 싫어할까요? 아니 사실 당연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긴 했지만 정말 내가 막 열심히 막 자발적으로 막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왔어.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거나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광산에서 열심히 광산을 캐고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 훨씬 많이 채취를 해도 어차피 이거 내가 의무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골머리가 딱 아픕니다. 그러자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선대제 수공업 할 때 여기 재료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좀 쉽게 구해서 여기다가 재료를 주고 돈을 주고 시키면은 가성비, 마진율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국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이, 국가, 정부, 광산 운영권 나한테 주세요. 응? 광산 운영권 나한테 주면, 제가 잘 한번 운영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신들이 운영할 때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낼 테니, 돈을 많이 줄 테니, 맡겨주세요. 국가 입장에서는 생류죠. 왜? 안 그래도 이거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빡세고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서 잘 관리하고 돈 또 자기들이 운영하기보다 더 많이 주겠대요.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민영광업이 성행을 하는데 그걸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점수세제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설치한다. 뭐를? 점포를 설치한다. 점포가 뭘까요? 광산 점포를 설치를 해서 정부가 나중에 세금을 수취하는 제도라는 게 설점수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할 거예요.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돈을 많이 번 재벌들. 근데 문제는 얘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광산 운영권을 따냈어. 근데 문제는 광산을 자기가 직접 한번 운영하기에는 아는 게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을 주고 30년, 40년 동안 광산에서 일을 했던 베테랑 광부를 하나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장 자리에 앉히고 돈을 줍니다. 야, 내가 돈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지원할 테니까 네가 한번 광산 한번 운영해봐.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경영형 CEO인 거예요.
얘한테 경영을 맡기는 거야. 돈 주고 알아서 운영해봐라.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이 경영형 CEO, 이때 광산을 운영했던 그 경영형 CEO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광산을 운영하려면 덩치가 좋아야 되겠죠. 바로 덩치가 좋다. 덕대입니다. 덕대한테 돈을 준 이 사상이 마음껏 운영해보라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덕대는 사상으로부터 돈을 많이 준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부터 이어지는 단어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오늘날 또 여러분들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팡팡 쓰는 친구를 우리 뭐라고 해요? 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물주입니다. 이 사상이 물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물주가 덕대에게 돈을 주고 이 덕대가 자기가 광산 운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광산 운영하려면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가 광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아는 광부들을 돈 주고 다 고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덕대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분업화가 되어 있죠. 물주, 돈 대주는 사람, 광산 운영하는 덕대, 그리고 그 밑에 노동자들. 그래서 이거를 분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기억나세요? 이양법을 시작되면서 모내기법 이양법이 시작되면서 예전에는 100평의 농사를 지을 때 5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1명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전부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걔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광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선대제 수공업이나 점촌에 가서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덕대제 이야기까지 하나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불법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돼요. 항상 그래요. 돈이 되면 불법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산 운영이 돈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가서 금은을 샥샥샥샥 각종 광물을 캐내는 쓰레기 같은 행동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래잠. 몰래채구라는 잠채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민영광업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조선후기 경제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정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민영광업이 성행하였다. 설점수세제가 등장하였다. 또는 덕대제가 성행하였다. 잠채가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상을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빠밤빰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상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기 북쪽에 의주 쪽에 만상이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딱 봐도 어디와 무역을 했을까요? 만상은 경계 국경지대에 있잖아요. 니하오 띵호와 바로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특히 인삼을 갖다 팔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만상의 대표 주자가 또 누가 있었냐? 임상옥이라고 불렸던 임산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능검 시험에 임상옥 어쩌고 샤나샤나 꾸랑꿍, 만상 어쩌고 샤나샤나 꾸랑꿍 다음 같은 활동이 일어났던 또는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찾으면 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개경을 가게 되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바로 개경송상이에요. 개경송상. 개경송상은 잠깐 놔두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누가 있냐? 서울 한강 유역에 한강을 이용했던 상인이 있습니다. 서울경, 서울의 강을 이용했다라는 경강상인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상이라는 상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상은 딱 봐도 어디와 무역을 했을까요? 바닷가잖아요. 바로 저기 곤니치와 곤방와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요.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송상과 경강상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치면은 택배업이에요. 택배업. 한강을 이용해서 각지의 물류를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한량으로 전달해주고 돈을 벌었던 그 택배업을 했던 게 경강상인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미국, 쌀이나 아니면 뭐 수산물, 이런 물고기 이런 것들을 운송했다라는 거. 끝났어요. 그리고 송상입니다. 송상은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만상이 무역을 해서 가져온 물건, 청나라로부터 받아온 물건을 가져다가
전국 곳곳에 갖다 팔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또 내상에 전해줍니다. 그럼 내상은 그걸 받아서 일본에 갖다 팔겠죠. 그리고 내상이 또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온 물건을 송상이 받아다가 저기 북쪽으로 만상에게 넘겨주고 청나라로 넘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서 얘들은 뭘 했냐?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렇다 보니 중요한 거, 전국 각지에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그 체인점 이름이 뭐냐면 송방이에요, 송방. 그리고 이 송상은 자기들만의 돈 계산법이 있었던 거예요.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동진이로부터 신발을 뭐 100컬레를 구매를 했다. 이러고 물류를 다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자기들만의 계산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계치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런 사계치부법이라는 독특한 자신들만의 회계법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송상 주고 경상상인 주고 가나 다음 상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지역에 유상이라는 상인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유상이라는 상인은 사실은 따로 뭐 크게 언급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민영수공업, 삼대제 수공업 돈을 대주고 만들려고 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이들이 또 광산을 운영하는 물주가 되면서 덕대를 활용해서 또 광산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쓰레기 같은 상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 이러한 사상들이 도고로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 딱 봐도 단어가 왠지 모르게 느낌이 뭔가 좀 나쁜 느낌이 확 듭니다. 뭐냐면 독점적 상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매점매석이라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매점매석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 봤던 허생전, 언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들었던 허생전. 그 허생이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사를 앞두고 제사용품을 한 몇 달 전에 다 구매를 해버리죠. 그리고 제사날에 딱 다가오자 어떻게? 제사용품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막 오릅니다. 그때 물건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그게 매점매석이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가장 큰 매점매석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갓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한 장에 막 몇만 원씩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때 마스크를 한 장에 제가 2만 원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러한 돈을 많이 번 사상들이 독점적 상인, 도고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이렇게 떼돈을 벌었다라는 거고, 이때 또 나와줘야 되는 슈퍼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뻔뻔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사실 저희 꿈이긴 합니다. 이런 금. 그리고 광산에서도 이런 또 금. 민영광업.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돈 냄새가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라 더 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이제는 포구로 가고 장시로 갈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장시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사상 얘기도 해드렸고요. 이제는 장시로 가보겠습니다. 장시는 간단해요. 장시가 발달했다라는 거. 지방에 시장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다가 조선 후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예전에는 지방의 장시, 시장이 열어봤자 물건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개설이 되지 않았더라면 조선 후기 때는 돈을 많이 번 분홍들,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얘들이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잖아요. 지방 곳곳에 시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신 것처럼 5일장, 6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겹치지 않게끔 시장이 들어서는데요. 그 시장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흔히 우리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 보부상입니다. 조선 후기 때 이런 보부상이 각각 시장을 돌면서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장시가 발달하면서 또 보부상이 맹활약을 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돈 냄새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포구로 갈 거야, 포구. 조선 후기 때 포구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포구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포구예요. 배를 댈 수 있는 곳. 배를 댈 수 있는 곳. 우리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물류가 배로 이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로 옮기면은 빠르고 신속하게 물건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긴 하지만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는 작으니까. 근데 배는 물건을 정말 많이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조선업이 중요한 거예요. 배를 만드는 산업이. 이때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량으로 물건을 옮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육로로 이용하면 마차나 이런 데 실으면 얼마 실지를 못합니다. 근데 배에 실으면 대량으로 실을 수가 있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조선 후기 때 자연스럽게 배를 댈 수 있는 이런 포구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구 산업에서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 객주와 여각이 성행하게 돼요. 객주와 여각.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여간택이에요. 여간택. 동진이가요. 대구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신발 장인이에요. 신발을 100켤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를 타고 서울 한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팔려고 하는데 일단 하루 만에 100켤레를 다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객주와 여각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켤레를 다 못 팔 수가 있잖아요. 30켤레가 남았어. 근데 나 빨리 대구로 가야 돼. 그럼 이 30켤레를 다시 가지고 대구를 가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물건을 맡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신발을 팔고 신발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 없는 물건을 또 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물건 살 텐데 돈이 모자라네? 돈을 빌려주게 돼요. 은행 업무도 합니다. 제가 또 돈을 또 번 게 있으면 이거 나중에 대구 갔다가 다시 서울 올 때 그냥 쓸래요 하면은 은행처럼 맡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상품을 연결시켜주게 돼요. 매매를. 무슨 말이냐? 동진씨 그거 알아요? 저기 평양에서 신발 사러 온 아저씨가 있는데 동진씨랑 연결시켜 드릴까요? 좋아요.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객주 여각입니다. 포구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당연히 객주와 여각도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 또 하나가 생겨나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돈을 씁니다. 쓰지 말라고 해도. 조선 초기 고려시대 때도 화폐가 발행이 됐지만 사실 화폐 유통이 제대로 활용된 적은 없었어요. 화폐 유통이 활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고려시대 때, 조선 초기 때 일단 사람들이 화폐를 못 믿어요. 화폐 가치를. 이거 돈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살 때 화폐를 쓴다기보다는 신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신발 살 만큼 쌀을 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신발이 필요해. 근데 우리 온 가족 신발 다 바꿀 건데 4인 가족 신발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쌀을 퍼서 얼쳐매고 가면은 어깨 으스러집니다. 쓰지 말래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돈 팡팡 써라 장희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사실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인조 때 만들어지긴 한데 유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이 됐던 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고 그러면서 이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전황이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황은 뭐냐면 돈이 말라 삐튼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부자들, 상인들이 이 돈을요. 시장에 갖다 푸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고이 모셔두기 시작을 합니다.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흔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양반 집에 가면 곳간에 쌀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쌀이 돈의 가치를 했던 거예요. 화폐를 믿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화폐가 이제 확실하게 돈으로서 자리를 잡으니까 쌀보다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왜? 쌀은 놔두면은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화폐는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화폐를 그대로 집안에 이제 쌀 대신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내는 족족 사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부는 상위 한 10%? 뭐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상인들, 돈 많은 분홍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또는 돈 많은 양반들한테. 얘들이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찍어내도 돈이 모자라는 전황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볼게요. 조선 후기 때는 청나라와 일본과 무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역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열개, 합법적으로 하는 개시가 있고요. 이 개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역을 한다 그래서 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국가 주도의 무역, 합법적인 무역이에요. 그렇지만 뒤로 하는 무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택이 없는 이런 명품 옷들 있잖아요. 이런 거 몰래 떼오는 거, 뒤로 이렇게 정식 절차가 아니라 그런 거는 AS가 안 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뒤로 하는 무역,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후시라고 얘기를 해요. 뒤로 하는 무역, 후시. 이거는 보통 개인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무역, 사무역.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개시와 후시가 또 활발하게 열렸고 또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잡자라면은
우리 공인 기억나세요? 공인. 대동법으로 등장했던 그 공인. 국가가 이제 대동법을 통해서 특산품을 직접 받는 대신에 특산품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에게 주고 이 공인이 시장에 가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사왔죠. 얘들도 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도구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난 정권이 사라집니다. 정조 때. 기억나시죠?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지만 대신에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면서 조선 후기 때 상업 자체가 또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조선 후기 특징 몇 개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경제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는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그려진 또는 문화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아직 조선 후기 문화를 안 배웠지만 조선 후기 때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을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그림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옳은 것은 했을 때 조선 후기 경제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분홍 광작이 등장하였다. 또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민영광업이 성행하였다. 설점수세제, 덕대제가 성행하였다. 만상, 송상, 경강상인, 그 다음에 내상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이 또 도고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장시가 발달하였다. 보부상이 활동하였다. 포구가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때 객주와 여객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전황 형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PPT로 가서 체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민영수공업의 발달이에요. 초기에는 관영수공업,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자는 이제 장인세를 내고 세금 내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물건 팔고 나서 버는 이익을 그냥 세금 내고. 그러면서 선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독립수공업이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점촌, 점을 운영하였다. 끝났습니다. 조선 후기 특징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당시 때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쭉쭉 보시면 민영광업이 발달하는 거고 이때 설점수세제, 점포를 설치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덕대제, 덩치가 좋은 떡대, 그리고 불법적인 잠체가 성행했고 음강, 금강 개발이 활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전상인과 공인입니다. 시전상인은 금난 정권이 철폐되면서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독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독점권을 잃어버린 대신에 그 해에 해당되는 물건을 갖다 파는 상인들이 전국 각지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 상업이 또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공인은 얘들은 도구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 독점적 상인.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당시 때 또 시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보시면 시내 통공으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며 등장을 하는 건데 지방 주요 도시에다 이제 상인들이 등장을 하고 얘들이 또 어떻게 떼돈을 벌면서 또 쓰레기 같은 도구, 독점적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공인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난정권 폐지 얘기가 있고요. 이 사료를 통째로 주고 아하, 이거 조선 후기구나. 조선 후기 경제를 찾으면 정답이 되기도 하고 요걸 주고 요거 금난정권 폐지인데 정조의 업적 문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상을 보겠습니다. 만상, 의주에서 청나라와 무역, 그 다음에 송상, 개경 송상, 송방이란 전국적인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고 사계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동계산법, 그리고 만상, 청가, 내상 일본사에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경강상인, 한강을 이용해서 오늘날로 치면 서울경, 서울의 강을 이용하는 택배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라는 거. 미국 소금, 어물, 물고기를 왔다 갔다 팔면서요. 그리고 내상 같은 경우는 동네 내상, 부산입니다. 일본과 외관을 통해서 중심으로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역인 개시와 후시가 있다 그랬었죠. 공무역은 합법적 무역. 국가가 하는 합법적인 무역을 개시무역, 합법적으로 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몰래 하는, 국가 몰래 하는 뒷무역, 밀무역이죠. 후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후시와 개시가 활발하게 일본과 청나라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허생전 도고의 성장입니다. 허생 어쩌고 샤나샤나 꿀랑꿍 요거 딱 주고 다음 자료와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본 것은 조선 후기 경제 내용을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 지도를 준 적이 있어요. 통째로. 다음과 같은 상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오른 것은 조선 후기 경제 찾으면 정답이고 또 여기 송상과 경강상인을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상, 의주의 평양의 유상, 개경송상, 한강유역의 경강상인, 그 다음에 부산 동네내상. 그리고 장시발달.
처음에 이제 15세기 말에 등장했다가 지방이 시장이요. 18세기 조선 후기 때 1000여 개의 장시가 개설됩니다. 보통은 5일장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과 시장을 연결했던 보따리 장수, 보부상의 맹활약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포구 산업이에요. 장시보다 규모가 큽니다. 배로 더 많이 실고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게 객주와 여각. 물건을 매매, 중개, 운송, 보관, 금융, 숙박업까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경제입니다. 상평통보. 따단! 이 상평통보가 사실 처음으로 제작을 했던 거는 인조 때인데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고 유통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발전하게 유통됐던 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숙종이 어떻게 사랑하는 장희빈아 돈 팡팡 써라. 장희빈 때,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화폐가 등장이 됐고 화폐 재산 축적이 가능 기능을 강조했던 전황. 돈을 자꾸 집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는, 찍어내는 것보다 보관되는 게 더 많은 전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상평통보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이에요. 쭉 보시면은 온 물건 재화가 보인대요. 한양의 모습을 그린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래요. 박제가 자체가 일단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죠.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그러면 쭉쭉쭉 보시면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는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번은 신라고, 2번은 관영상종 고려, 권원중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고려 성종, 병랑도 고려 국진무역항.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임상호, 북경에서 인삼무역으로 만상 나왔죠. 사상 중에 한 명,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을 쭉 찾게 되면은 쭉쭉쭉 보시게 되면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육하였다. 외관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특히 초량 외관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나세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일본 물건 구해줄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초량 외관 장희빈 때잖아요. 숙종 때 만들어진 거죠. 그전에는 두모프 외관이 있었고요. 사만통배동 동부 고려시대 솔빈부 발해, 당항성 영암 이거 신라, 경시서 이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세조 때 이게 평시서로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정답은 3번.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또 4번 문제인데요. 보시면 다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인삼을 심어서 돈을 물쓰시자고 보세요. 담배를 파종했는데요. 목화,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선 후기 모습이죠. 틀린 거 찾는 거. 1번 아직 안 배웠지만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도 아직 안 배웠지만 맞는 내용이고 3번 정답이네요. 주전도감의 세동통보.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 화폐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세조정치기 때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경강상이 오늘 배웠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이거는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의 상황을 던져놓고 조선 후기의 문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까지 다 같이 경지를 다 담은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 후기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를 한 큐에 같이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또 보시면 모든 은하는 영경에서 다 써버린대요. 성호사설, 성호 이익 선생님,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죠. 그리고 영경이 뭐냐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로 갔던 사절단 이름이 연행사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 후기잖아요. 지금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면 조선 후기 내용을 찾게 되면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맞는 걸 찾으면은 4번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연포, 이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초기 때고, 그 다음에 계약조 문서를 작성하는 거 세종대왕 때고, 과전법 이거 고려말 조선 초기고, 화통도감 이거 최무선 고려 후기죠.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보시면은 금난정권 철폐했대요. 신해통공 정주대왕 때. 유기전이 이번 조치에 제외됐다고 하더군. 유기전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날라가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 조선 후기 틀린 거. 정답 1번이네요. 활구. 활구는 고려의 대표적인 고액 화폐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인데 개경상인 사계치부법 해계법 송상. 한강을 무대로 쌀을 옮겼대요. 강상이라고 불렀대요. 강을 이용하는 상인이라고. 경강상인. 가는 송상. 가는 해상공국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송방이란 체인점 맞죠? 정답이네요. 2번 송상. 그 다음에 책문우시, 그 다음에 근난정권 사상, 그 다음에 다 틀렸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배우는 내용들은 5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1번이랑 5번은요.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틀린 거 찾는 거래요. 지금 보세요. 특산물을 종이로 바치는 공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죠. 공인. 그리고 송상들이 나왔어요. 송상들. 개인 대기업들, 사상들.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보시면 1번을 문화사고 다음 강의 때 배울 거고요. 다음 강의 때 배우겠네요. 그 다음에 다다음 강의 때, 그 다음에 2번 틀렸네요. 설빈부, 특산물, 말. 이거 발해잖아요. 발해. 그 다음에 3번 보부상 맞죠? 이거 아직 안 배웠고 5번 상품작물 지배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모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